자, 안녕하십니까. 5회 모의고사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실무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5회 모의고사는 어렵게 출제한 편은 아닙니다. 실전보다 약간 쉬운 편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기출 지문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갈게요. 중개업으로 틀린 걸 찾아보자. 우리 분양대행 이건 중개업이 아니다 그랬던 거죠. 맞고 우연히라고 딱 뜨기만 하면 보수를 받았어도 중개업이 아닌 것이고 3번 정답인데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라도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했으면 중개업에 해당하고 다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거죠. 또 4번은 자격증이 있더라도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면 처벌된다는 취심 판례고요. 5번은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을 했으면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하죠. 저당권도 중개대상 원리가 되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2번은 중개대상물 우리 보통 이제 법령 판례만 출제됩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걸 찾는데 정답 4번. 이 주택이 철거될 경우 택지급할 직원의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 이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위니까 공급을 받은 게 아니죠.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3번. 틀린 걸 찾아볼게요. 1번은 아직 시험이 안 나왔는데 우리 시험시행 기관장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는 국장이고 예외로 국장에 시행할 때 심의원의 의결을 거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앞에 국토부 장관이 나와야 된다는 거. 나머지는 뭐 자격 취소 3년 안 된 자, 공인중개사 될 수 없고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또 심의원의 의결 거치면 해당 연도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보조원이 거래 성사시가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한 것은 자격증 대여 해당한다. 판례죠.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4번. 우리 교육제도 틀린 걸 찾는데 1번은 법인은 대표자 사원임원 전원 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는다. 그 다음에 2번은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잖아요. 미리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직무교육을 받는데 연수교육 대상은 아니죠. 연수교육은 개공과 소공이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계속 받는 교육이고요. 3번에 우리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지만 직무교육만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었죠. 연수교육 시간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예방교육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공 등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틀린 건 2번입니다. 5번 들어갑니다. 우리 정책심의위원회로 틀린 걸 다 골라라. 우리 위원회 숫자 구성할 때요. 위원장을 제외는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위원장 포함해서 7명, 11명, 7월 11일. 또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니은도 틀렸고 그리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니을 조심해야 되는데 위원회 임명권자, 해촉권자 다 국토부 장관이에요. 재척 사연도 회피하지 않으면 국장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그래서 4개 다 틀렸습니다. 정답 5번. 6번은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 그 말은 결격이 아닌 자 차례는 얘기인데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았으면 결격, 또 어떤 법 위반했던 금고형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면제되고 3년이 안 된 자 결격,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결격인데 수리 4번 등록 기준 미달, 법인의 해산 이 두 가지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결격이 아니잖아요. 결격이 아니니까 4번은 결격이 아니고 또 우리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나 분사무소를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관할지역 외로. 자, 옳은 것 틀린 것이 바르게 된 걸 찾아보자. 우리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이전하고 10일 안에 어디 가서 그렇죠.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니까 맞았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에 분사무소 소재기관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 송부를 요청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분사무소 이전에서는 서류 송부 과정이 없어요.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관을 등록한 상이기 때문에 서류 송부 과정이었고, 중개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을 때 이제 서류 송부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한 창은 그 등록증을 재교부하거나 원리의 등록증의 변경상 기재해서 이를 교부해야 된다. 이건 관할 지역 내로 이전했을 때 하는 일이지,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재교부해야 되는 거죠. 재교부. 그래서 OXX가 되겠습니다. OXX. 정답 1번. 자, 8번 문제 갑니다.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경우로 다 골라라 이거죠. 우리 이 패치죠. 뭐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폐업 사실을 신고했다, 등록 취소가 되었다. 자격 취소는 아니고 휴업 신고도 아니고 업무 정지도 아니고 폐업 신고했을 경우니까 니을 하나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문제 9번. 우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기업 이외에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걸 찾아라. 1번은 우리 중기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잘했고, 그다음 도비업체, 이사업체 소개됐고, 그다음 경공매, 권리분석, 취득이할선, 매수신청 대리, 입찰신청 대리, 또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괜찮고, 5번은 이용 개발 거래 상담에 대한 거지, 개발업 또는 개발 대행 이거는 14조 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여 정답은 5번 되겠고, 10번 가보죠. 작년 신설된 우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관한 문제죠. 틀린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이게 꾸단하고 5개 있잖아요. 여기 5개입니다. 33조 제2항.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업무 방해 행위, 이것도 교란행위에 해당하죠.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는 꾸단하고 5개 있잖아요. 꾸단하고 5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 2번. 신고센터 설치 운영은 국토부 장관이고요. 신고센터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하게 되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신고센터 요구받은 등록한청은 조사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여기는 신고센터. 여기 신고인. 신고인이 교란행위를 신고하죠. 이게 신고를 하면 신고센터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 등록한청에 조사 조치를 반드시 요구해야 되죠. 요구하면 여기서 조사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다시 또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주며,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국장한테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 10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음에 신고센터에 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잘했어요. 다음에 5번은 신고센터는 뭐 이미 수사 중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판결 확정까지 다 됐어도 반드시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처리 종결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 전속중개계약으로 틀린 걸 찾아보자. 1번, 그렇죠. 반드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고 2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로 통지해주고, 유효기간 약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약정 없으면 3개월이 되며, 그리고 유효기간 안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경우는 그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공의 소요 비용을, 중개행위에 소요한 비용을 주게 되어 있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12번은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에 관한 내용을 묻는 거죠. 틀린 거. 양 서식 모두 법령의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고, 양 서식의 이전용이 아니고 이건 취득용이에요. 권리 취득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을 만났을 때인데,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 가격, 희망 지역 이런 걸 적게 되는 거고,
이전용은 소유자,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뭐 공법상 제한, 중개 의뢰금액 이런 걸 적게 되는 거예요. 2번 틀렸고, 그다음에 유효기간, 우리 유중배 있죠. 유효기간, 중개보수 약정에 적는 거,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유중배는 양서식에 똑같아요. 그리고 4번이 그게 3번, 4번 똑같은 거죠. 양서식상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내용 똑같아요. 중개보수 실비를 과다 수령했다, 차익을 환급하라. 확인 설명 소홀히에 피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5번은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되지만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다 이거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3번. 우리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 아닌 대표적인 것이 비선호 시설이잖아요. 우리 비에는 비가 없다, 토지용에는 비가 있다. 토비. 비에는 비가 없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 3번은 입지 조건이에요. 도대차 교판, 도대차 도대니까 비주거용에는 도대차가 있고요. 뭐 4번, 5번은 당연한 거고. 정답 2번입니다. 14번.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 인표계, 인권, 거그자, 조기 이렇게 되잖아요. 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또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약정 내용,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조건 또는 기한인데 정답은 1번.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고 거래 계약서에는 거래 금액을 적게 되는 거죠. 거래 금액.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문제 질문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가 아닌 걸 찾으랬는데 우리 금지 행위가 이제 법의 33조 1항과 2항에 적용되는데 33조 1항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금지되는 거. 판매, 명수, 관직, 상투, 꾸단. 그다음에 2항은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걸 찾으려면 이걸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도 들어가는 거예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하여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것도 개공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다음 자신 소유 주택을 중개 의뢰에 매도했다. 직접 거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 사람 모두로부터 위임받아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쌍방대리. 그다음에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이란 중개를 제한하는 거 꾸단. 판매, 명수, 관직, 상투, 꾸단. 그러니까 1번은 여기 2항에 들어가고 2번, 3번, 4번은 1항에 들어가는 것이고 5번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받은 다른 계공의 중개로 매수했다. 그러니까 다른 계공의 중개로 사고 파는 건 우리가 직접 거래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직접 거래가 아닌 건 정답 5번. 금지 행위 아닌 건 5번이에요. 15번의 정답은 5번이다. 16번. 자, 우리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틀린 걸 찾아봅니다. 법인은 2억 이상, 우리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1억 이상 보증 설정하게 돼 있죠. 그럼 2번도 우리 지역 농업협동조합도 업무 개시 전에 1,000만 원 이상 보증 설정에 등록한청에 신고하게 돼 있고요. 3번은 우리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건 언제? 완성된 때,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보증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게 돼 있고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였잖아요. 4번은 보증 설정 시기,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 설정하고 신고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공탁금은 폐업 또는 사망하고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가보죠. 개공 A는요, X시에 소지하는 갑소유 일반 주택을 3천만 원에 즉 보증금 3천, 월차임 50으로 의리 임차하는 계약을 알선했고요. 그 다음에 병소유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또 3천에 50으로 정의 임차하는 계약도 알선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갑을 병정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이거 투탕했다 이거야. 이때 A가 을과 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합산액을 구해보라. 그 첫 번째 내용은 주택이잖아요. 주택이면 일단 3천에
3천이 50은 여기다 100을 곱해서 합산하는 거니까 거래 금액은 8천. 8천인데 첫 번째 내용 그 첫 번째 건 주택이잖아, 주택. 주택이니까 곱하기 0.4. 32만 원인데 주의할 점은 여기 한도액 있는 거잖아, 한도액. 한도액 있으니까 30만 원. 30만 원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오피스텔의 경우는 그냥 요일을 외워서 푸는 거죠. 1000분의 4 곱하기 0.4죠, 그냥. 매매 기간은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건 그냥 32만 원이죠. 그래서 합산은 62만 원 됩니다. 62만 원. 62만 원이니까 17번은 1번으로 답을 하시는 거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각각 한번 계산해 볼 줄 아느냐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오피스텔은 요일을 외워야 되는 거고 주택일 때는 요일을 보고 푸는 거죠. 자, 문제 18번. 공제사업으로 틀린 걸 찾아보자.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 정에서 국장 승인 잘 얻었고, 그 다음에 공제사업의 심의감독을 위해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그 다음에 총 운영위원회 위원회에서는 19명이네. 우리 운영인은 19짤 이거 있죠. 또 책임준비금은 매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장의 승인이죠.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5번은 우리 뭐 개공건전, 징계해임 요구 이거 있죠. 개공건전, 징계해임 요구. 예,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이걸 위반했어요. 개선명령 이행 안 했다, 공제규정에 위반하였다,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면은 국토부 장관은 협회 그 임원에 대해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은 협회 임원이 공제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임원의 징계해임 요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8번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9번. 우리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입니다. 신고센터인데 아까 나왔던 문제에 또 나왔습니다. 옳은 걸 다 골라보자. 옳은 거. 1기업번.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개대 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는 그렇습니다. 교란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단하고 5개. 그 다음에 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인 피신고 인적사항을 서면 제출해야 되고요. 잘했고, 신고센터는 매월 말일까지가 아니고 다음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처리 결과를 국장한테 제출하게 돼 있고요. 이미 수사 중이어도 접수된 신고사항 처리를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장 승인 얻어야만 처리 종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9번은 정답이 2번 기업과 니은이다. 기업과 니은. 자, 됐고, 다음에 20번은 우리 위반 아래 포상금 계산 문제죠. 갑이 위반자를 모두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계산하라 이거야. 자, 첫 번째 갑은 자격증을 대원 A를 신고했고요. 검사는 A에 대해서 기소 처분하였다. 기소유예 처분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일단 포상금은 누구를 신고 고발해 주느냐? 무등록 중개업자, 우리의 3-3,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한 자, 거짓 부정 등록한 자, 3-3, 그리고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1-1, 그리고 우리 올해 신설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 상물에 표시 광고한 자, 1-1, 그 다음에 우리 교란행위 부단하고 5개, 전부 다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자격증을 대여한 A를 신고했고 기소유예.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50 받는 거죠. 50. 두 번째, 갑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B를 신고하였고요. B는 공소직이 되었으나 무죄 판결 받았다. 근데 공소직이 된 거잖아요. 그럼 주는 거죠. 50. 세 번째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C. 이 경우는 신고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아예 이건 주지 않는 거죠. 주지 않는 거고. 네 번째, 개공이가 아니면서 중개대 상물의 표시 광고를 한 D를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했고 D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았다. 공소직이 된 거잖아요. 그럼 주는 거죠. 50. 그럼 150만 원 되는 거죠. 뭐 20번의 정답은 3번. 150만 원. 그래서 21번 갑시다. 21번.
21번은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걸 찾아라. 자격 취소는 우리 부양지역 아닌 걸 찾으라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거나 다른 계공에게 소속된 경우는 자격 취소. 이번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그냥 이중 소속이야. 이중 소속. 이건 자격 정지 사유죠. 자격 정지. 그다음에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거나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에 있으면 자격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고 5번 자격증 대여고. 정답은 2번이죠. 22번.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임등치가 아닌 걸 찾아라. 임등치 아닌 걸 찾는 건 보통의 경우는 순수 업무정지를 찾으라는 얘기야. 1번은 법인의 겸업 위반, 임겸업, 임등치.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 위반해서 시정조치과징금을 2년 동안 2회, 그래서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임등치. 직접거래 금지이니까 그래서 미둘금전 보휴 사법처리, 미둘금, 금지는 임금, 임등치.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자는 건 순수 업무정지. 업무정지만 줄 수 있는 사유죠. 정답은 5번입니다. 23번.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1번에 틀렸냐면 우리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계공의 대상으로 업무정지할 수 있는 건 등록한청이에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한청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업무정지 과태료를 2회 받았을 때죠. 2회. 업 또는 과를 2번 받고 또다시 과태료 사유 위반했을 때가 순수 업무정지 사유가 되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3번은 거짓 부정 등록했으면 우리 절등치 사유죠. 절등치 사유는 절대 업무정지 처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업무정지 시효제도는 몇 년? 3년이죠. 3년. 3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지났으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가 있는 거죠. 2년 지났어도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거고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정답인 거고 5번은 이번에 시행규칙 새로 신설된 거예요. 위반행위가 2개 걸린 거예요. 2개. 돈이 걸렸을 때는 각 업무정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둘 중에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거예요. 둘 중에 무거운 처분 기준. 예를 들어 1개월짜리 하나, 그 다음에 3개월짜리 하나를 위반했다고 쳐봐요. 일단 2개를 합산하라고. 합산하는데 그럼 합산하면 4개월이잖아. 그냥 4개월면 때리는 게 아니라 각장 둘 중에 무거운 거에 2분의 1을 또 가중하라고요. 그러면 이제 1.5 플러스 이제 1.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4개월 이거 더하면 5.5개월 이 정도의 업무정지가 현재 가능하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런 내용. 무거운 거에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24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유가 아닌 거.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광고 1-1, 자격증 대여도 1-1이고 3번은 우리 관직상투의 관이죠. 관.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와 관련 있는 증서 중개하거나 이제 매매를 업으로 하게 되면 3-3이고요. 비밀 또 둘 이상 중개사무소 둔 거 다 1-1 해당하죠. 25번입니다. 과태료 연결이 틀린 거. 중개대상물의 존재는 하는데 실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 광고를 한 건 뭐냐면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다른 계공의가 광고해도 물건을 마치 내가 의뢰받은 것처럼 똑같이 광고해 놓은 거죠. 존재는 하지만 실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우리 부당한 표시 광고. 우리 부당한 표시 광고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걸 누가 위반한 거예요, 이거. 이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거잖아요. 그럼 이자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건 등록한청. 등록한청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500만 원 이하. 틀렸고요. 1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운영규정을 위반했다. 거래용사업자 500만 원 이하 국토부 장관. 이전 신고 안 했다. 100만 원 이하 등록한청. 연수교육 우리 시도지사 500만 원 이하. 자격증 반납 시도지사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6번 부동산 거래 신고로 틀린 걸 찾아보자. 공공주택특별법 공급계약 신고 대상 2입니다.
다음 거래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3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매매계약 신고 대상이다. 그렇죠. 입주권. 일방이 국가, 지방,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 경우는 국가 등이 거래 신고를 해야 되죠. 국가 등이 거래 신고해야 되는 거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고 다른 상대방 신고 의무가 없죠. 5번은 부동산 등 소재지에 관한 시장 군수구청장은 신고완창인데 이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행정시 시장이 다 들어가는 거죠. 신고완창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 27번. 정정신청 사유가 아닌 걸 찾아라. 우리 정정신청은 신고 내용이 신고 필증에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하는 거죠. 전주상사, 비대, 종류, 지면. 이게 이제 정정신청할 수 있는 사유들이죠. 전화번호, 주소, 상호, 사무소 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 건축물의 종류, 그다음에 지목과 거래 지분과 면적입니다. 자, 그러면 5번 거래 가격. 거래 가격은 정정 신청 대상이 아닌 거죠. 정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다. 4번. 아니, 5번 되겠습니다. 5번. 자, 28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닌 거. 우리 500만 원의 과태료는 외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 해지 등 신고하지 아니한 자, 거짓 신고 조장 방조,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그다음에 계고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한 자고 1번이 정답이죠. 1번이 정답이고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거잖아요. 자, 1번 됐고 2번 문제 없고 3번은 신고하지 아니한 자의 공동신고 거부한 자도 포함하지요. 다음에 외의 자료, 그다음에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 이게 됐습니다. 자, 29번. 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틀린 걸 찾아봅니다. 자, 경매. 우리 상경 이 경매는 취득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2번은 우리 교환하고 증여, 외국인 등으로서 우리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의 경우는 계약일, 60일, 3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그다음에 외국 정부도 외국인 등에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그 토지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이 법이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있습니다만 토지 임대차, 상가 임대차 아예 적용이 안 되고요. 5번은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구성된 법인 단체라면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외국인 등에 포함되는 거죠. 자, 됐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30번. 우리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틀린 걸 찾습니다. 도시지역 밖의 허가구역인데 농지입니다. 농지는 5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면제 대상이죠. 600제곱미터라면 허가 대상이 맞죠. 됐고 2번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뭐만 거치라? 심의만 거치는 거죠. 이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만 거치는 거지 의견 안 들어요. 의견은 재지정할 때 의견을 듣는 거죠. 틀렸고요. 그다음에 대가 받고 지상권 설정할 때 허가 대상이 맞죠. 허가 대상 맞고 그다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관청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의신청, 매수청구, 이의신청, 매수청구는 다 1개월 시군구,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죠. 자, 틀린 것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31번도 간단한 문제죠.
토지 이용 의무 기간 틀린 거. 1번은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이런 거 다 2년이죠. 그리고 현상 보존의 목적일 땐 5년이고 그다음에 농지 외유 토지인데 수용돼서 대체 토지 취득했다. 이것도 2년. 주택 용지는 2년이죠. 2년. 그다음에 사업 시행은 다 4년이고 정답은 4번입니다. 32번. 이행강제금으로 옳은 걸 찾아봅니다. 자, 일단 허가받는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시공구청장은 이행기간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1번처럼 당초 목적들을 이용하라고 방치 10이죠. 10%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요. 2번은 최초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이죠.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이 아니야.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세 번째는 허가원청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하는데 명령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되는 거죠. 징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원청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행강제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부과처분 고지받고 얼마 이내, 그렇죠. 30일 안에 이 허가원청 이의제기, 우리 제기 30개 찰내 이거잖아요. 하여 정답은 5번이다. 5번. 33번은 우리 명신탁 문제인데요. 자, 갑과 을 간의 명신탁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을이 매수인으로서 병소유의 엑스토지 매입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고 이렇게 등기를 했다면 이거는 계약 명신탁에 해당하죠. 계약 명신탁. 자, 틀린 걸 찾습니다. 자, 갑을 약정은 뭐예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선악 불문하고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그 다음에 병이 저 둘 간의 약정을 알았다면 이 등기는 뭐고? 무효. 소유권은 병에게 있는 거죠. 맞고요. 역시 병이 둘 간의 약정을 알았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병이 되죠. 병. 그다음 4번은 명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정에게 처분했다. 정에게 처분했을 때 이 처분에는 횡령죄 성립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횡령죄 아닙니다. 지금. 자, 다음에 5번은 병이 둘 간의 약정을 모릅니다. 약정을 모를 때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느냐? 그렇죠. 이때는 선의일 경우에는 약정 무효, 매매 등기 다 유효하니까 이때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고 횡령죄 아닌데 횡령죄는 이자가 선의일 경우에는 등기가 유효하고 이건 소유권은 얘한테 있기 때문에 이걸 처분했을 땐 당연히 횡령죄 아닌 거고 악인 경우라도 이때는 매매 등기 다 무효가 되잖아. 무효가 된다면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병한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처분했으면 이 각과의 관계에서 횡령죄 아닌 거지. 병 거니까. 얘 것이 아니잖아 지금. 자, 됐습니다. 33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34번. 장사법으로 틀린 걸 찾아보자. 우리 개인 자연장지를 설치하고 30일 안에 신고하는 거지. 미리 신고 아닙니다. 34번은 1번부터 틀렸습니다. 2번, 3번, 4번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되는 미리 신고죠. 5번처럼 법인 등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를 받는 거죠. 1번은 30일 안에 신고하는 거예요. 자, 35번 주택임대차입니다. 틀린 걸 찾아봅니다. 임차주택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임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임차주택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쓰더라도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일시사용임이 명백한 경우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주임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에 분리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며 증액비를 초과해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했을 때 초과 지급된 차임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그다음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춘 소액 임차인은 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답은 1번. 자, 됐고 36번은 자, 서울 소재 갑소유 상가 건물인데 보증금 1억에 월차임 500입니다. 지금 월차임 500. 이럴 경우에 을에게 임대라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걸 찾아보자고. 서울에서 환상보증금은 9억이죠. 9억이고 이제 그 9억이기 때문에 현재 6억이죠. 1억에 500이면 6억. 그럼 환상보증금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법 전부 적용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틀린 걸 찾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면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한다. 됐습니다. 대항력 취득하죠. 그 다음에 기간을 1년 미만 정했을 때 그 기간에 유예험을 주장할 수 있는 건 누구?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죠. 임대인은 그 기간에 유예험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 임차인은 세무서자에게 확정이자 부여 신청할 수 있죠. 환상보증금 이하니까요. 다음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 임차했을 때 임대인은 그 갱신 요구 거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임 보증금 증액 청구는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7. 경매 절차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허가 대상 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죠. 우리 경매는 허가 면제 대상이죠. 경매는 농지증만 받는다. 자, 매각 방법은 세 가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중에서 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음에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 틀렸죠. 최저 매각 가격. 다음에 허가 일정에 항고할 사람은 매각 대금 10분의 1 공탁하게 되죠. 매각 대금 10분의 1. 그리고 허가 일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고 매수인과 차순에게 통지해 주는 거죠. 자, 틀린 것은 3번 되겠다. 38번 우리 경매 그 권리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걸 찾아보자고요. 자, 모든 저당권 경매로 소멸하고요. 그리고 최선순위로 있는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그 5가지 권리가 아니죠. 우리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등기는 항상 소멸하고 나머지 권리는 5가지 위에 있으면 인수, 아래에 있으면 소멸한단 말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능지 임차권, 소유권, 이전 등 시험권, 보전 가등기 이런 것들은 위에 있으면 인수돼요. 소멸하지 않으니까 맞았죠.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구나. 매각으로 소멸하는 거죠. 소멸하는 거고. 다음에 가압류 대항할 수 있는 천수인 전세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소멸하는 거죠.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인수되는 거고. 틀렸고요. 다음에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 매수인은 유치권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죠. 이때는 책임이 없다. 자, 그래서 38번은 정답이 4번이고요. 39번 문제 조심해야 돼요. 답이 1번인데 그 매수 신청 대리에서 이제 절대적 등록 취소, 이무적 등록 취소 다 있어. 거기도 다 있는데요. 이게 매수 신청 대리 규칙에 따라 업무 정지를 2회 받고 또다시 업무 정지 사유 위반한 경우에는 이때는 임등치예요. 임등치고 근데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 2회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 위반했을 때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되니까 이건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1번이 답이고 나머지 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당연히 대리도 등록 취소하죠. 그다음에 등록 당시 대리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거는 부정 등록한 거잖아요. 부정 등록, 절동치, 또 폐업 신고 다 절동치가 됩니다. 자, 정답이 그래서 1번이고요. 40번.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이가 매수신청들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걸 찾아라. 정답은 5번 항고인데 즉시 항고. 할 수 있는 7가지 행위 있죠. 입찰표 작성 제출, 또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또 차순위 매수 신고,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우선 매도 신고, 임차인의 우선 매도 신고, 우선 매수에 따라 최고가를 차순위 보게 될 차순위를 포기하는 행위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풀어봤는데 실전보다는 약간 쉬운 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7월 달이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9, 10월 정도 되면 정상 난이도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아직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과목은 암기 과목이니까 단기간에도 충분히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공부해보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보시면 낮은 점수라 금방 점수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하고 그다음에 힘 잃지 말고 더운 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